젠 브리커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챕터 7 숨겨진 자매. 내가 친언니인 올림픽 체조 선수 도미니크 모치아누에게 연락을 해서 오래전에 헤어진 동생이라고 말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고록에 그 이야기를 썼다. 우리는 신문과 잡지 그리고 TV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반밖에 안 된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절반은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이후의 이야기다. 즉, 나의 자매들과 생물학적인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서로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애초에 내가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이 크게 괴롭진 않았다. 우리 부모님은 언젠가 내가 궁금해하며 진실을 파헤칠 것을 아셨지만 그 일이 가급적 나중에 일어나길 바라셨다. 나의 입양은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었다. 즉, 나는 나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면 안 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사회복지사가 표기 오류를 범하여 우리 부모님에게 모든 정보를 주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젠가 내가 도미니크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계셨다. 내가 16살 때 그날이 왔다. 내 친구 카시는 입양아인데 자신의 본래 성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너무나 멋지고 신비로워 보였다. 마치 퍼즐 조각 같았다. 나도 내 이름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이 나에 대해 무엇을 알게 해줄까? 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궁금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무엇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을 심어주셨다. 때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와 대화를 시작했다. 있잖아요, 엄마. 혹시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성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 친부모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어머니의 반응은 잠깐만 하고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지 묻는 거였다. 당신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아직 아이가 어린데 모든 걸 다 얘기해줘야 하는 걸까? 아버지는 나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따랐다. 어머니는 서류가 가득 담긴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 제니퍼. 아마 믿기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모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너의 본래 성은 모치아누란다. 나는 알았다. 이제 알았다. 어떻게 보면 늘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길 기다렸겠지만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보였을 테지만 사실 속으로는 몹시 흥분되어 있었다. 도미니크가 내 언니군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단정하는 말이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은 몇 년 전에 그걸 추론해내어 알고 있었다. 나와 함께 올림픽을 보다가 내가 눈을 떼지 못하는 14살짜리 체조 선수를 보았는데 관중석에서 보고 있던 그녀의 부모 이름을 본 것이다. 우리 엄마는 내 입양 서류에서 그들의 서명을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나의 우상이 또한 나의 언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것이 우리 중 누구에게도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것이 그들의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 만약 내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물론 궁금하기도 하다. 우리가 자매로서 살 수 있었던 많은 시간들을 놓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어떤 면에선 나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다만 확인이 필요했고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다.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나는 탐정이라도 된 듯이 온라인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도미니크는 LA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어떻게 일리노이에서 태어났는지 알고 싶었다. 그 답은 나의 본래 가족이 미국에서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녔고 그래서 도미니크가 여러 코치들과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 동생 크리스티나는 실제로 템파에서 태어났다. 나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도미니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크리스티나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마치 내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나한테 다리가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언뜻 모니터의 사진을 보고는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젠, 언제 스키 타러 갔었니? 저 아니에요, 아빠. 제 동생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니 크리스티나는 나와 쌍둥이일 수도 있었다. 당장 도미니크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전화기를 들기가 쉽지 않았다. 무려 4년이 걸렸고 몇 번은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제일 먼저 예전에 사설 탐정이었던 나의 삼촌 게리에게 나의 친부모를 찾아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했다. 삼촌은 나의 친부인 드미트리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자매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드미트리는 선뜻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와 카멜리아가 아이를 낳아 입양 보냈다는 건 인정했다. 그렇게 나의 삼촌과 첫 대화를 나눈 후 드미트리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가 나의 존재를 비밀로 하기 원한다는 걸 사실상 명백히 밝힌 셈이다. 또한 그는 내가 친자매들과 연락하도록 도와줄 마음이 없었다.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전략을 바꾸어 대신 도미니크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다. 그녀의 웹사이트에 가입해서 그녀가 체조 순회 경기 중임을 알았다. 도미니크가 들르는 곳 중 하나는 인디애나폴리스였다. 그것은 우리 집에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경기장으로 가서 도미니크를 찾은 다음 내가 오래전에 헤어진 그녀의 동생이라는 걸 말해야겠다는 기발한 생각을 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티켓을 사러 가기 2주 전쯤에 그녀가 부상을 당해서 순회 경기에서 빠지게 되었음을 알았다. 나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낙담이 되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다. 최악의 상태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플로리다로 이사를 간 후에 분주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 자매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잠시 보류되었다. 그러나 그해 2007년가 끝나갈 때 나의 생물학적인 가족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해져서 나의 모든 생각과 꿈들까지 삼켜버렸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다시 연락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이 나의 모든 법적인 입양 서류들을 복사해서 내게 보내주어야만 했다. 그 다음에 게리 삼촌에게 전화를 해서 도미니크의 오하이오 집 주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 사진들을 복사했고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조심스럽게 편지를 썼다. 내가 다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빼기로 했다. 그녀에게 오래전에 헤어진 여동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일 텐데 그 사실까지 알게 되면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였다. 마침내 나의 마음과 영혼을 큰 종이봉투에 담아서 소망의 기도와 함께 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우체국에서 피운 소란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른다. 도미니크는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중간에 소포를 가로챌까 염려되었다. 나는 우체국 여직원에게 이런 가상 시나리오들에 대해 물었다. 그럼 혹시 도미니크가 집에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녀 대신 사인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혹시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소포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말로 바꾸어 반복해서 물었다. 모든 경우를 점검해 보았는지, 혹시 잊은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여직원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2주 동안 기다렸다. 참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긴 2주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편함 확인하러 갈 건데 내 것도 가져다 줄까? 라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래 고마워 라고 말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가지고 돌아왔다. 봉투를 열어보니 도미니크의 서명이 적힌 편지가 카드에서 떨어졌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이 순간을 2주 동안만 기다려온 것이 아니었다. 무려 4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해왔다. 그리고 나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혹시 그녀와 크리스티나가 날 거절하면 어쩌지? 나와 어떤 관계도 갖지 않길 원한다고 하면 어쩌지? 참으로 반창고를 뗄 때와 같은 삶의 순간이었다. 반창고를 뜯어낼 때처럼 두려운 일은 가급적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망설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계속해서 쪽지를 읽어야만 했다.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은 편지 중앙에 쓰여진 도미니크의 글을 보았을 때다. 너는 곧 이모가 되겠구나. 이 문장을 읽은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었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우체부가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누가 나한테 꽃을 보냈지? 나는 쪽지를 읽어보았다. 사랑해, 도미니크와 크리스티나. 나는 도미니크가 첫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 중이고 또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녀에게 필요한 만큼 넉넉히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녀가 주도하도록 맡긴 것이다. 그때 나의 자매들이 보내준 꽃이 담겨있던 화병은 지금도 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시작점을 나타냈다. 2주 뒤에 디즈니로 일하러 가는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제니퍼? 나 도미니크야. 나는 너무 놀라서 처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당신의 어릴 적 우상이 사실 오래전에 헤어진 친언니라는 게 밝혀진다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그 언니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나는 심호흡을 하고는 그 상황의 어색함을 잊으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마치 친한 친구인 것처럼 말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1시간 넘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대화를 마무리할 즈음 나에게 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부모님이 나를 버린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빨리 말해 버려야겠어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전화를 끊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난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었어. 도미니크는 잠깐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니구나. 그녀가 적절한 대답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약간 더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난 정말 몰랐어. 그녀는 최대한 정중하고 친절하게 당황한 것처럼 들리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약간 내가 그녀에게 미안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이미 엄청 놀랄 소식을 한 가지 들었는데 이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일부러 편지에 그 얘기를 쓰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새로운 정보가 너무 많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럼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만나야지. 그녀가 나를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한결 마음이 놓였다. 4개월 뒤 2008년 5월에 크리스티나와 내가 오하이오로 날아갔고 우리 셋이 처음으로 도미니크의 집에서 만났다. 그때 우리 아버지 드미트리는 아직 살아계셨다. 그러나 그의 말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드미트리는 우리 셋이 만난다는 걸 알았고 나는 그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온 가족에게 속죄하고 심지어 내 자매들에게 나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친아버지는 그러기 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친아버지에게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또 우리는 잘 지냈을 것 같다. 나처럼 그도 강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매우 의욕이 넘쳤다. 자매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나를 내 안에 있는 모체아누의 핏줄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그가 생을 마칠 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을 거라 생각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고 결국 우리 가족이 온전해지기를 원했기를 바란다. 내 자매들과 나는 상황이 순탄하고 쉽게 풀리기를 원했지만 각자 적응 기간을 거쳐야만 했다. 그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과 매우 다른 이 가족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야만 했다. 나는 외부인이고 신참이었다. 도미니크와 크리스티나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 결과 그들은 항상 더 가깝게 지낼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질투가 나기도 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아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크리스티나도 힘들게 노력했다. 그녀는 항상 하나뿐인 동생으로 지내왔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밖에 없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필요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도미니크와 내가 서로 연락이 닿은 후 4년이 지나고 나서야 가족과 친한 친구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기다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미니크가 사람들의 질문 공세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전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실망하기도 했지만 이해했다. 우리 각자 자기식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나는 크리스티나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아직 나에 대해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2년 6월 도미니크의 책이 출판되었고 그녀와 나의 인터뷰가 20이라는 TV 프로에 나갔다. 그것은 약간 과장된 면이 있었다. 어떤 취재원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충격적, 어두운 가족의 비밀, 태만죄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들은 도미니크의 삶을 격동으로 묘사했고 내가 그녀에게 보낸 편지를 그녀 인생의 가장 큰 폭탄이라고 했다. 그녀는 처음엔 화가 났고 그 다음엔 현실을 부인하는 걸 인정했다. 그녀의 인생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마치 꿈 같았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TV 방송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일단 그 이야기가 방송되자 전화가 폭주했다. 사람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다.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몰랐던 일이다. 방송이 나간 날 밤에 LA에서 운전을 하는데 마치 커다랗고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우리 세 사람이 같이 찍은 첫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었다. 정말 엄청난 순간이었다. 생물학적 어머니를 만나다. 2009년 오하이오에 있는 도미니크의 집에서 나의 친어머니를 처음 만났다. 전화벨이 울리자 심장이 마구 뛰었던 기억이 난다. 카멜리아와
그녀의 남편은 약 5분 거리에 있었다. 마치 모든 장면이 슬로 모션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문을 통과하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루마니어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에 그녀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커다란 털 모자를 쓰고 나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고 계속 루마니어로 이야기했다. 도미니크가 통역을 해주어만 했다. 그녀는 내가 크리스티나와 드미트리를 정말 많이 닮았다고 했다. 그날 오후 동안 나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함께 공연했던 비디오와 나의 공중곡의 동작들을 찍은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자신은 나에게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었다는 걸 안다고 했다. 친어머니가 웃고 있는데도 나는 커다란 슬픔이 느껴졌다. 그녀와 거의 관련이 없고 또 내가 그녀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는 과거의 일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내 인생은 행복하고 나는 건강하며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해도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이는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며 시간이 더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신앙으로 잘 극복하리라 믿는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이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기도한다. 우리 부모님도 다음 날 그녀를 만나러 오셨다. 신발 상자에 옛날 아기 때 사진을 가득 담아 오셨다. 나는 항상 그렇게 일찍 재회를 하면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궁금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110% 지지해 주셨다. 만일 그들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었다면 저지했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나의 필요를 우선시했고 내가 생물학적인 가족과 더 가까워지더라도 나를 잃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밤 도미니크의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다. 나는 그들을 둘러보면서 나의 두 세계가 저녁 식탁에서 하나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인상적이다.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이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보람되고 만족스러우며 장대하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들어와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하라.